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문재인 후보가 40 플러스 알파. 네네. 정확히 하면요. 아까 내가 다 체크를 네. 하고 왔는데 39% 거기서부터 그거 하나 있고. 한 44까지 이 분포를 이게 하고 되게 보면 40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돼. 네. 40 위에 살짝 걸쳐져 있는. 네. 평균 되면 뭐 한 40. 뭐.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0 플러스 알파. 아하. 22, 24, 21, 뭐 20%를 하위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0 마이너스 알파. 네, 한 16,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 네. 많이 나오면 19% 육박하는 것도 있고요. 네. 심상정 후보가 10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5 마이너스 알파. 5를 살짝 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4%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편제가 돼 있어서 1강 2중 2합 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선거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걸로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가 생기면 예컨대 2위와 3위가 바뀐다. 이러면 뭐 큰 구도는 변화가 없으나 아하. 중위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2, 3위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만약 2위나 3위에 있던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붙으면 박빙 양상으로 구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게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쫓아 올라와가지고 올라간다.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는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 네네. 여론조사에 드러난 지지는 그대로예요. 확장성은 더 없는 대신에 네네네. 빠지지 견고하죠. 않아요. 예. 예, 근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정 그리고 안보 문제 이런 것이 등장을 했지만 빠지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예, 잘 빠져나갔다는 변호사님. 그런 뭐. 주요 정당 후보만 5명 있는 선거에서 40% 안팎에 걸쳐 있으면 확장성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얻을 만큼 다 얻었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 그런데 게 맞죠. 여하튼 뭐 그 말씀 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 응집력이 있다는 얘기고 비교적 뭐 잘 예. 뭐 버텨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는 꾸준히 이제 조정을 받는 피크를 기록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건데 깜깜이 선거 직전까지 반전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홍준표 후보는 꾸준히 상승을 네, 해서 상승, 치고 네, 올라오는데 상승은 네. 치고 올라오는 꼭지점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면요. 여론조사를 보고 대중의 마음이 움직이기는 이제 어렵게 그렇죠.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공동정부로. 안철수 후보요? 예. 네. 사실 바꿔 말하면 과도정부론이거든요. 네네. 헌법을 바꿔서 3년 동안만 이 대통령을 하고 다음 국회 임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이제 이게 김종인의 공동정부론의 핵심인데 안철수 후보도 은근히 동의했어요. 국회가 하겠다면 따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전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나마 지금 2위를 이렇게 하고 혹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섀도우 키면서 발표한다라든가 나는 3년 하고 물러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더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위험하죠. 아니 3년 과도 정부론이 타이밍이 언제 이해가 됐는가 하면 본인이 양강구도를 형성했을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그 마음 비우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때 얘기를 했으면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쯤 아마 거꾸로 1강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그 무렵에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 맞아. 그때 뭐 우리가 많이 뭐 수요일 날 뭔가 말씀하셨었어요. 또 보충 녹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내일 장담하는데 어차피 우리 수요일 밤에 또 보충 녹화할 거야. 그때는 그게 만약 터졌다 그러면 폭탄이 터지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차기 정부를 3년짜리 정부로 만들어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우리가 분석할 때 안철수 후보가 당의 지역적 기반은 호남이고 후보의 득표 기반은 중도 보수여가지고 둘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이 매우 빠른 결단을 했으면 완전히 보수 중도 보수 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껴안아가지고 다시 못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까지 할 마음의 준비는 없었던 것 같죠. 아니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이 다 그래요.
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권력 의지는 다 충만한데 네네. 본인이 어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없다. 왜 없어요? 다 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선거판에 뛰어든 거는 다 그게 있어서 뛰어든 거예요. 다 청와대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죠. 그렇지 말은 않습니다, 말합시다. 변호사님. 그냥 역사책 이름 하나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 이 생각으로 대통령이 출마한 사람은 그런 것보다 안 그런 것이 99고 그런 것은 1밖에 안 된다는 저는 거예요. 그래도 이 힘든 대선판에 뛰어든 분들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 면에서는 그런 애국심이 다 있다고 봐요. 저는 인간을 너무 불신하시는 거예요. 애국심보다는 권력 의지가 순수하냐 안 하냐 이 문제거든요. 아니, 순수할 필요 없어요. 그걸 하려면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선거에 나간 거죠. 네, 우리 네네네. 변호사님이 대통령 내일 모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건의드리면 우선 총리는 바로 지명을 해야 돼요. 총리는. 그래야 그 사람이 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제일 먼저고요. 임명 절차가 간단한 자리부터 먼저 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과 중요 비서관들을 바로 임명해요. 청문회 없는 거. 예, 네.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주요 부처 담당하는 비서관들을 먼저 임명해요. 그다음에 차관을 임명해요. 바로. 차관은 뭐 대체로 공무원 중에 임명하거나 네네. 또는 이미 다 검증이 되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장관들은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있으라 그래요. 당분간. 다음 장관 지명 절차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차관 중심으로 부처는 운영하고 청와대 수석실에서 협의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임시체제로 그렇게 운영해 가면서 빨리 정부를 접수를 하면 검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뭔가 하면 국무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국무회의가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상 그래요. 그렇죠. 그럼 국무위원은 최소한 15명 이상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장관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동안에 국무회의가 결의해야 될 부분이 꽤 그러니까 많이 요식 있단 절차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되고 그다음에 그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할 때 국민 추천도 받고 뭐 당내외 인사들 이미 알고 있는 인사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검증 동의서를 받아서 금융자산, 실물자산부터 시작해서 병력, 학력사항, 가족관계 등등을 다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청와대 수석하고 비서관들을 임명을 하면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를 빨리 지명을 하고 총리 후보가 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검증 동의서를 받아서 빨리 기초 검증을 하고 그리고 장관 지명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 나가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보시는 거예요? 두 달까지 안 가요. 한 달이면 돼요. 절대 한 달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여대 야소 같으면 쉽게 끝날 수가 있을 텐데. 아니 청문회만 하면 되는데. 아니 뭐. 어느 정당이 대통령을 내더라도 여소야더란 말이에요. 근데 야당들도 이거는 협조를 해요. 누가 대통령이 아니, 되든. 그렇지 않아요. 예, 국민적 과거에 여론도 박근혜, 있고 그런 박근혜 정부 출범했을 때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단순히 장관만 임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조직법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정부 조직법 바꾸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글쎄요. 정부 조직법 바꾸야 서로 만드는 부처에 장관을 임명을 하죠.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있는 부처로 그냥 임명하십시오. 홍준표 후보가 SNS에 보는 피를 열심히 모으고 있고 안 후보는 광을 두 개 들고 있고 쪼고 있는데 홍준표가 홍단으로 났다고 합니다. 3점. 그리고 심하고 유는 광 달고 죽는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응? 우리나라에 도박으로 1년에 한 7만 가구 정도가 가정 파괴가 되는데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해서 또 고스톱 그 일풍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맙시다. 근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홍단 3점으로 나는 거는 선거 비용 100% 환급받는 15%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니 가만 있어. 근데 문 후보는 피를 많이 모은다고? 네. 대중 노선이죠. 하셨네요? 고소비는 피 많이 먹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뭐야? 안 후보 광을 두 개 들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광 3개가 돼 개가 나잖아. 돼야. 광 2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고스톱 초짜들은 갑자기 광을 룰이 있단 생각이 말이에요. 안 나서 그래요. 광 두 개는 네. 이제 홍준표 후보의 마음속에는 박지원, 김종인? 김종인. 그런데 그것도 비강 들고 있어봤자 소용도 없어. 3점도 안 나. 다른 거 붙어봤자 결국 2점밖에 안 돼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너무 홍단만 생각을 하고 다른 단을 생각을 안 해. 레드 준표잖아요. 그러니까 예. 홍단만 생각하는 거지. 옷도 빨간 옷만 입고 다니잖아요. 홍단 말고 또 무슨 단이 있어? 초단은 녹색이니까 초단이 맞다. 저 초단이. 안철수 후보잖아요. 야, 그러니까 홍단은 홍준표 후보잖아요. 고스톱 많이 쳤네. 근데 이제 혹시 변호사님이 어디 다른 데 스카웃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약간 사정이 생겨서 설전에 못 나오시면 한두 주 정도는 대타를 홍준표 후보 아니 홍준표 후보는 아니고 네. 문재인 후보 낙선되면 그 자리에. 얼마나 웃길까? 나는
그리고 홍준표도 재밌고 그때 자리에 조원진 후보가 앉으면 돼. 옆에 곰돌이 하나 넣고 저하고 좀 이렇게 체구도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곰돌이 하나 넣어야 돼. 재밌겠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요 세 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 왜 나보다 아니 아니죠. 통합 내각을 한다니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의 신망이 있는 분들을 거론함으로써 후광 효과를 좀 국민의 신망보다는 정의당과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을 거론한 거죠. 아니 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야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여기 유서민이 없어? 아 저는 이제 그 심상정 후보가 정치나 공무원을 안 한다는 걸 잘 알거든요. 혹시 뭐 벌써 총리 후보로? 저요. 저희 영남이잖아요. 지난번 일본 공약인데 사실 네.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이게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그런데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공약이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 그런데 베스트이자 일본 공인을 난 이걸 왜 베스트 공약으로 도저히 못 보는가 하면 우선 공무원을 한 17만 명 늘리시는데 돈을 한 17조 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한 4조 들여가지고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공격을 책상 받았으니까. 위에서 선 공약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왜 그러냐면 소방관 뽑는다 그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확충한다 그러고 경찰관 군 부사관도 지금 뽑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거를 지원하는 일단 청년들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젊은 세대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이거예요. 문재인 후보의 정책 중에 가장 괜찮고 아, 베스트.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아하. 높고 관심이 높았던 정책이 뭔가 하면 네네. 치매 국가 책임자. 우리 네, 방송에 나오셔서 실제 나와서 그 말씀하셨죠. 얘기를 네. 했고 사실 그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가급적 이왕이면 특히 없으니까 중간도시에 치매 전문 요양병원. 예, 치매 전문 요양병원 좀 마련해야만 한다. 하니까 그것도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공약이다. 아하.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캠프에서 이 공약 만들어낸 사람은 제대로 머리가 뚫리는 친구다. 또 자리 줘야겠네요. 예, 그죠? 난 그렇게 봐요. 실제로 이런 공약을 만들어내는 참모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씨가 만든 거라던데. 그래요? 문재인 후보 장모님이 치매 앓고 계시잖아요. 아, 직접 경험을 해보면 예, 더 잘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 이러지만 이런 거야말로 진짜 보편적 복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복지 공약은 진보 보수 네. 개념을 떠나서 난 굉장히 그게 마음에 신선한 든다. 아이디어였고 예. 괜찮았다. 자 그럼 말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베스트 공약은? 변호사님부터. 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쭉 봤는데 양안 안보도 주장하는 게 1번이잖아요. 네네. 나 근데 그런 것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복지 지도를 완성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 얘기예요. 복지 지도를 만든다. 이 발상 자체가 난 굉장히 산뜻하게 봤습니다. 복지 지도요. 예, 뭔가 하면 보편적 복지를 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우리가 세모녀 사건을 늘 얘기를 하고 노인들의 고독사 사건을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건은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만 그때 언론이 조명을 해주면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어에 난 네. 점수 주고 그거 싶어요. 좋은 점수를 주셨고요.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네네.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네. 무슨 막말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정책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점에서 명확하다는 얘기. 보수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네네네.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 전술 핵무기 배치 아하. 이게 제일 확실하게 보수 정체성을 보여준 공약이라고 봐요. 그 유승민 후보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유승민 후보는 주로 내세운 공약이 다른 거거든요. 아, 나는 예. 근데 한반도 전술 핵무기 배치를 왜 대단치 않게 보는가 하면 내 같으면 핵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약하다 이거죠. 안철수 후보는 특히 이 교육개혁하고 학제 개편 이런 것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네, 맞아요. 예. 과학자 출신의 유일한 후보로서 자기의 강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고 봐요. 이게. 네. 예. 교육부를 폐지하고 아, 국가교육위원회를 그 교육. 설치하고 아. 매년 10년짜리 교육개혁 계획을 해마다 새로 합의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을 창의교육으로 바꾸고 학제 개편을 그에 맞게 5+5+2로 네네네. 바꾸고 뭐 교육 이런 관련? 정도 패키지로 돼 있는 이 교육 정책은 옳건 그르건 간에 다른 후보들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네네. 그렇게. 아니 나는요 이걸 안철수 후보 공약 중에 최악의 공약으로 봤는데 기준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 이 교육 제도가 예컨대 633 그리고 대학 4년 네. 6334 6334 934 제도 네.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5위 네, 얘기하잖아요. 이건 직업 선택 그 과정을 2년 동안 두겠다. 나 굉장히 충격적일 거를 보고 아니 저도 이게 무슨 완전히 예, 합리적이라거나 이해 안 되는 이런 공약을 만들었을까. 어쨌든 그래서 뭐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우리 예. 변호사님 어떤 걸? 내가 안철수 후보 공약 쭉 살펴보다가 아 이건 뭐 좀 알고 만든 공약이구나. 식량 주권을 차지하는 공약. 식량 주권 지키는 스마트 농업 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 70한 6% 7%를 수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식량 주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국가적으로 디자스터 재앙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오늘 참 디자스터 많이 쓴다.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물론 심상정 후보는 농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농민에 대해서 지금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식량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업 이 공약은 저 밑에 있는 10번째 공약인데도 내가 베스트 공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어떤 공약을? 지금 유승민 후보가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하겠다. 이 최강군 육성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일단 군대는 강하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 국방위원장 군대가 강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군을 하려면 GDP에 한 3% 가까운 돈을 써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유승민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게임 체인지를 선도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니까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네네. 자 그리고요. 예. 저는 유승민 후보가 합리적 보수 네. 또는 시장주의적 보수인데 보수라고 해서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적대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고 보수가 왜 봐요. 노동자의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노동자들은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하자는 적대적이라는데 거지. 왜 노동자가 왜 그 적이에요? 합리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다 아니죠. 그건 아주 잘못된 적대적이에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수주의자 그럼 자본가는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아니 발언하는 그거죠. 거 보세요. 귀족 노조를 적이라고 홍준표가 칭했는데 아니 노동자가 적이고 자본가가 친구라고 보수주의자다. 그건 정말 보수주의자를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건 보수주의자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 정치사에서 보수 정당이 노동에 대해서 그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 보고요. 문제와 그런 점에서 노동자를 적으로 삼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보수 후보 중에서도 노사 문제,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칼퇴근법, 돌발 노동 제한법 이거 있잖아. 연간 총량 제한, 비정규직 사유 제한 이런 노동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패키지 이거는 합리적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 공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보수 정권에 이러한 폐단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게 보수주의다 이래 보면 그건 보수주의자 전체를 모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그게 아니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의 머릿속에 난 노동자를 적으로 삼고 자본가가 내 친구다는 이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깜찍한 공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거 있냐면 반려동물 공공 장례식장 그런 거. 제가 옛날에 대통령 경선 나왔을 때 네네. 그 첫눈 오는 날 멧돼지 퇴치 이런 거 공약했잖아요. 그 내수면에 베스 블루길 퇴치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깜찍한 공약인데 심상정 후보의 정체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공약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이게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고 진보정당의 본의 정체성을 예, 가장 색깔을 잘 보여주는, 보여주는 네. 공약이었다고 봐요. 득표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안 그래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반려동물도 키우시니까요. 예, 그게 세율성법의 내용이에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한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참 너무 무덤덤한데 한 발 더 나아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야 됩니다. 애견인으로서. 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입장을 좀 달리 해갖고 서민주거 안정. 우리가 지금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도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하겠다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서민 가게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 비용, 사교육 비용, 의료 비용, 그리고 통신 비용이에요. 그중에서 주거 비용은 주거 정책, 이 주택 정책에 따라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세부적인 정책인지는 좀 더 들어가면 내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 많아요. 예, 사실은 그런 제도를 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떻든 심상정 후보의 이 정책은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어떤 정책. 네네. 이거 다들 관심을 가져야만 할 아, 정책. 근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저는 아주 고약한 술수를 중시하는 자 같고 변호사님은 다른 생각의 사나이 같아. 난 늘 그렇잖아요. 그거 몰라서 지금까지. 그 멘트만 안 하시면 나는 진짜 늘 그 백점인데. 내 이름이 원칙 아니야. 바꿔 말하면 원칙주의자는 변호사님 칭찬할 때는 좀 이렇게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60점.